잘 주무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맞는 고민들이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제 어, 충청 지역 한말 일제 강점기 충청 지역 향약 동계 계획 분포와 그 성격 제목으로 한정수 황천사회사 연구소 연구원이시죠?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발표인데 토론 세 분이고 시간이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점만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또 재토론을 또 할 수가 있고 해서 발표는 이제 우리가 글도 보고 했으니까 보통 알고 오니까 토론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떤 시사점이랄까 이런 거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11시 2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나중에 토론하실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하시죠. 네, 저는 오늘 한말 일제강점기 충청지역 한약 공개 계획 분포와 그 성격에 관련된 발제를 하게 된 향촌사회사 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인 안종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박사 논문으로 홍중삼이라고 하는 충청도 아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향약 통변을 썼던 홍중삼이라는 분의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그 박사 논문으로 주제를 잡아서 201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홍중삼이라고 하는 분의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향약이 조선에 들어와서 각 지역별로 영남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다음 전라도 지역에서 향약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되는 관련된 향약의 종류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조사해서 그 당시 17세기에 맞는 그 당시의 시기에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했던 그런 향약 박사라고 불리는 분의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기본으로 둬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말 일제강점기 충청 지역이지만 특히 충청북도 관련돼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기회가 돼서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도 보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지만 제가 봤던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가 중추원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통치에 대한 이런 내용들보다는 제가 그 일제강점기에 주로 인용했던 부분들은 1912년 그 당시에 조사 보고됐던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제 서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한말 충청 지역의 향약, 동약 운영 사례 및 특징.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충청 지역의 동계 및 목적계의 분포 및 성격.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이제 결혼 이런 이제 목차 순서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원에서는 지금 주제 자체가 한말과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향약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서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향약은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행 주체, 시행 대상, 시행 단위별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향약을 향규, 동계, 주연 향약, 총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향규는 일양 현족들의 명단인 향안에 오른 향원들의 위양소의 향임이 되는데 이 향원 중심의 향촌 사회를 이끌었던 향규는 이 향임들 간의 규약을 말하며 그 내용은 위양소 운영 관계나 향안 입록 자격에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는 16세기, 17세기에 주로 전성 시기를 맞이합니다. 명칭으로는 향규, 헌목, 향안, 향규약, 위양소규, 일양약속, 향립약속 등으로 불립니다. 다음은 동계입니다. 동계는 지역 주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사족의 동민 지배기구로서의 성격을 말합니다. 주로 임난 이후에 발생이 되는데 명칭은 동약, 동계, 동원, 동규, 이사계, 동중, 양문 등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다음은 주연 향약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비하는 방파제로서 수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향촌 사회에 상하 전 주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나 18세기에서 19세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충청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보건양양이라든지. 그다음 명칭은 향약, 향약계, 향약사창계 등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계, 총계 부분입니다. 상민 마을에서 주민 상호 간의 협동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이며 그것은 향규, 동계, 주연 향약 등과 공전 또는 그 하부 구조로 포섭되면서 얼마가 변질되었지만 용해되거나 해소되어 버리는 일이 없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한말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향약 및 동약의 운영 사례와 일제강점기 동계 및 다양한 목적계 분포 및 성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말 지역의 충청 지역의 향약 및 동약의 운영 및 특징인데요. 여기서 향약에 관련된 내용들, 동약에 관련된 내용을 네 가지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화양동 향약입니다. 화양동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나 우리 우암 송시어를 중심으로 해서 만동묘가 있는 지역이고 화양서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충청도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주자를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보수적인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향약의 특징도 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율곡 향약이 송시어를 거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호서 지방의 향약 자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청주 화양동은 우암 송시열의 윤과 발자취가 전해오는 것으로 일찍부터 이곳에서는 살당구조와 규정풍화의 계를 행해왔습니다. 과거년 1894년에 그 판목이 없어져 기가되었다가 우암의 14세 적손인 거남 송재경이 다시 패속과 인심이를 세상을 구하고자 이 화양동 동약을 입정하고 한문과 국문본으로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 화양동 향약의 구성은 입이, 그다음에 향약 전목, 입약벌레, 벌목, 해집 독약법 등 6부로 구성되어 있고 말미에 말문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약 절목부를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우리가 4대 강령이 주로 율곡이 행했던 해주향약 및 사창계 향약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급상권의 경우 서부호에서 능근조구까지 31목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창계 향약과 거의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교 부분에서도 범위지과가 6항목, 범약지과가 4항목, 불수지과가 5항목. 이거는 해주향약과 일치를 합니다.
예속 상조 부분도 전류 배양이나 조청 배역, 청소 동령 등 외항목이 해주 향약과 거의 비슷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상율 부분에서도 해주 향약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입약 본내 중에서 또 해주 향약과 사창계 향약, 그다음에 소원 향약의 영향을 받아서 임원에 대한 규정 및 임무가 거의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향약의 최고 대표자로 도약정과 함께 약정, 직월, 사화 등을 둔 점, 이건 해주 향약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유사, 교훈, 인장을 둔 점은 사창계 약속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연리조직과 결부시킨 점이라든지 사환으로서 결검을 둔 점, 이 점은 또 소원 향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율곡 향약과 전혀 다른 점은 새로운 임원으로서 장의와 이정을 둔 점, 처음으로 이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소원 향약, 소원 율곡 향약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벌목 부분에서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상벌, 차상벌, 중벌, 차중벌, 하벌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이 5가지로 구분해 놓는 것은 사창계 향약에 또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창계 향약과 또 다른 부분은 사족의 경우 장자에 대한 과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벌, 중벌, 하벌을 모두 만제면책, 만자면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자체는 좀 뭐라고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창피를 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차상벌은 10량, 중벌은 5량의 속전을 내게 한 점, 이런 부분들이 율곡 향약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출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량, 그러니까 향약에서 내보낸다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출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향약 운영상 용납될 수 없는 과실이 있거나 표, 제, 충의 유교적인 가치관에 어긋나는 악행을 했는 자에 대해서 출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극벌로서 출약과 출량이 동일한 향약 자료에 함께 보이는 예는 율곡 향약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향약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약은 약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출향은 상당히 강경한 과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향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하의 불통이나 서로 가대 및 대화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는 자 또한 같은 벌로 논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현저히 과오를 뉘우친 다음에야 회집 시 면책벌을 받고 다시금 향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리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벌의 적용 부분인데, 당상관 및 이품 이상의 품관은 비록 과실이 있어도 벌을 주지 않았고, 또 3번 과실이 있으면 출약만을 시킵니다. 그리고 6품 이상의 품관 및 50세 이상의 조관이 과오를 범하면 한 단계 낮춰서 또 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자 규정을 살펴보면은 해주향약과 같이 금포, 마포, 각 반필, 이 일두를 출자함이 원칙이었으나 출자할 재물이 없음을 한탄하는 자가 많아서 처음 입학 시 다만 전 1량만을 내게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적용하는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즉 화양동 향약이 지니는 가장 특징적이며
향약의 변모의 모습은 일관성 있는 향약의 운영과 그 효과 선양을 위해 따로 행문 격식을 정하여 놓은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천향약입니다. 제천향약은 그 제천향약계 2부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04년 12월 입정한 향약입니다. 제천 관내 8개 면에서 시행된 것으로 당시 제천 인근의 척사적 유림이 대거 참여한 향역 자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19세기 말 외양의 침범으로 도학과 강상, 법복, 예교로 상징되는 중화가 무너지는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응할 위정척사의 한 방편이 향약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천향약계 2부에 입정한 동지 유치삼의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시 경위는 그 항제 이정규라고 하는 분이 썼는 종이록에서 나오는데 그 이정규를 시켜서 그 제천향약을 성립하게 만듭니다. 1904년 봄에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동학의 잔당이 일진회란 단체를 조직하고 일제에 부용하여 친일 행강을 벌이며 창궐하게 되자 일진회에 대항할 향약을 급히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의 그 이정규는 습제 이소응, 이직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지 유치상과 상의해서 그 뒤 통문을 돌리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유림들이 그 향응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강령, 말씀드렸던 뭐 덕업상건, 과실상규 이런 사강령과 선악적, 벌목 등도 대체로 율곡이 입정한 율곡향약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위정척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화화라는 것은 중화죠. 중국의 중화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유체인 두발과 중화로서의 법복을 마땅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이곡에 물들어 피사한 자가 비록 원임약하더라도 반드시 개준된 연후의 참약을 허락하고 숭신 이단을 이제 숭상하는 거죠. 호행 음사를 따르고 행하는 것. 자는 벌목으로 정하여 검찰 규제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제 그 향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유사, 도약정, 부약정, 직월, 부직월, 장의, 사정, 집내, 도클, 상내 등을 두어서 도약소 임원만도 70명에 이르는데 말씀드렸듯이 제천향약에 그 기본적으로 참여한 인원들만 해도 14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그 명성황후 시해라든지 단발령에 항거하면서 위정척사, 조나양이의 정신을 드높여 의병에 참여한 인원만 그 중에서 26명이나 돼서요. 그만큼 이 제천향약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그 향약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의병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만큼 이 향약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을미의병의 솔섬 가담한 인사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 제천향약은 위정척사적 성격을 분명히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곡동략입니다. 화곡동략은 그 성제 유중교의 문인인 명화 이기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을사 1905년 무렵에 입정한 자료입니다. 그 지역 자체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가 주로 세거해온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또한 위정척사와 조나양이의 사상이 견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향약문의 내용을 보면 금일의 운해를 살펴본데 외인은 선양의 중화의관을 회열하고 양인은 심수를 미혹하게 하나
가히 존미하고 암담하여 동패소상하는 세상인데 다행히 성현의 유구가 방책 가운데 있고 상제의 강충이 허령한 속에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성현의 유구를 수고하고 천체의 강충을 밝힘으로써 구하고 행사여 중화의 생활 방책을 일으킨 것을 권면하는 모습에서 위정척사의 성격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약문은 서울대 경고 170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하곡 동약의 특징은 그 4대 강령이 덕과 업, 과와 실, 예와 속, 환과 난으로 구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딸린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 또한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나 행동 규범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리 원칙적인 그리고 그 논어나 소학 등에 체록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시행의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오가작통을 구성하고 동중 행동 거지나 수상한 사람이 오거나 또는 도적이 오는 등 경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오가작통을 구성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첫머리에 오가작통 명단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곡은 그 당시에 78호였는데 46호가 그 전주시 효령군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향약과 함께 하곡향약은 위정척사적 성격을 띠고 있고 전래 그 오가작통과 동약을 결합하여 외세 침입을 막고자 하는 데서 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인데요. 일제강점기 충청 지역의 동계 및 목적계의 분포 및 성격입니다. 개는 예로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개원의 일정에게 금품을 한 번 또는 특정한 기일에 납입, 적립한 그 이윤을 여러 종류의 용도에 충당하여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충청북도 지역의 그 군별로 동계, 호포계 등 이런 그 목적계에 대한 그 조사 내용을 그 표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1912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기본으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 동계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동중계 또는 리중계라고 부릅니다. 그 리동의 주민이 이제 협의해서 금원 이곡을 거두고 적립한 그 이자로서 본인 상장 및 기물 우려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또한 리동장의 급료 또는 마을의 도로, 교량, 제방 등의 수리를 하는데 지출합니다. 충청북도의 총 동계수는 620개인데요. 그 중에 청주군이 124개, 청주, 천안, 음성리 3군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부분에서 영춘군 차이공면 절방리가 최고 오래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동중의 신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1924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1902년 전후로 창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약은 그 동계를 창립하고자 발기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상의해서 대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 마을 주민이 함께 그 창립에 관한 협의를 열어서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동계 형식들이 다른 목적계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 규약은 아래와 같는데요. 개의 명칭은 군, 면, 동리, 개에 관련된 그 지역의 명칭이 나오게 되고요. 개의 도에는 개의 소재지에 위치하게 되고 출자액은 말씀드렸듯이 창립한 때에 얼마를 내거나 또는 매년 몇 월 며칠에 또 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렇게 출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의 관리와 수입의 용도는 그 대부를 하거나 농기구를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개원은 거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과 급빈자까지 모두가 다 입계가 가능하고 그 지역의 규모, 리동의 호수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38인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출자액은 아마 그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에 부과되는 출자액은 5전에서 10전에 이르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 계장과 개소임을 맡은 자가 있는데 계장은 이장이 맡는 것이 보통이고 걔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개소임을 맡은 자는 개서기를 해서 개의 잡무를 맡는데요. 개원 중에 상당한 자산과 신용이 있는 자에 한해서 개원들이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보통 도선, 상여, 교자, 차일, 혼이, 홍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요. 대부는 신용이 있는 자에게 대부 빌려주는 거죠.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그에 대한 그 이익을, 이자를 이제 수입으로 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밭이나 논 또는 개원 중에서 확실한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해마다 소작료를 징수하거나 상여, 교자, 차일, 혼이, 홍구 등을 구입하여 임차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제 수입의 용도와 사업인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식금과 경지의 소작료, 물건의 임대료 등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이제 사업에 그 수입된 비용이 이제 그 이동장과 동임의 보수, 집회의 비용, 뭐 제사의 비용, 그다음에 장송의 비용, 도로 제천, 하천, 교량 등 이제 그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집회는 1년에 1회가 기본적인데 또는 2회가 보통입니다. 한 번 모일 때는 가을에, 두 번 모일 때는 봄, 가을에 이렇게 그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에서는 계장이 전번 집회 이후에 경과 및 현황을 보고하게 되고 개소임을 맡은 자는 새로 선출 또는 계금과 개소유자의 처수인을 받아서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호포계입니다. 호포계는 이동에 거주하는 각 호에 계를 맺어서 금품을 거두고 적립해서 그 식리로 춘추, 봄, 가을에 2회 호세를 상납하는 것입니다. 호포의 역사는 그 제천군 동면 같은 경우가 1795년 3월에 창립해서 제일 오래된 것이고요. 이제 보통은 1890년대 초반이나 1900년대 초반 사이에 설립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규약은 동약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정과 운영 같은 경우도 그 대부를 하거나 그 이자와 소장료를 징수하는 형식이 동계와 앞서 말씀드렸던 동계와 유사합니다. 이제 수입의 용도도 마찬가지죠. 대부금의 이자, 소유주의 소장료 등을 호세로 지출하고 그 여타의 사용은 없습니다. 집회는 이제 추기, 가을에 1회 집회를 여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호폭의 특성상 호세 납부기인 춘추 2기에 나누고 장부 정리와 아울러 지출을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혼인 부조계와 상장 부조계입니다. 혼인 부조계는 혼조계라고도 불리고 일종의 교자입니다. 교자계입니다. 상장 부조계는 이중 초상장계와 상포계라고도 불리는데요. 목적은 혼인, 상장의 비용을 부조하거나 용기를 갖추어 놓는 목적을 두고 가까이 아는 사람끼리 개를 조직하여 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한 그 비용으로 보조하거나 혹은 용기를 구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약은 동계와 마찬가지죠. 개의 절목에 있어서 동계나 호폭에 준한 양식으로 하되 출자의 방법을 택합니다. 출자액은 금전에 한해서 하며 대부분 처음에는 다액을 출자해서 혼상이 때에 사용할 승려, 상여, 교자, 혼이, 홍구 등을 구입합니다. 기본금에서 생기는 이자 외에 혼상 시에 개원들은 10전 내외를 거출을 해서 이자와 함께 보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과 운영에서는 대부가 기본적이고 대부를 통해서 그 이자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용구 등을 개원 외의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매기는 방법이 이제 수입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찬가지죠. 용도와 사업도 그 혼장 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회는 그
다른 개와 마찬가지로 가을에 1회 또는 봄, 가을에 2회를 열어서 계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학계입니다. 학계는 그 청년 자제를 교육할 목적으로 가까운 리동에 뜻있는 가오들이 공동 출자해서 적립금을 만들거나 혹은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그 목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다른 계에 비해서 그 역사는 매우 짧고 그중 가장 오래된 게 1882년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그 각 계의 규약은 여타 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원 수는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 청년 자제를 교육할 목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개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방 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자액은 다른 계에 비해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지들이 가입하는 계이기 때문에 다른 계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액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 운영 부분에서도 타계와 마찬가지이고 수입의 용도는 훈장의 의식료 등을 공급해 주거나 서당의 잡비로 보조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집회는 축이 1회 모여서 계물을 정리하는 것이 타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계. 송계는 이제 송계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리동이 공유한 산림을 양성하여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계입니다. 해당 리동의 주민이 계를 조직하여서 도번이나 계원 이외의 사람이 하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계를 조직한 예입니다. 송계 창립의 역사는 창립 후에 200년 정도를 경과한 영동군 설면이 하단리에 3개가 있고 동면 장영리에 1개, 군내면에 1개, 동면 목정리에 1개가 있습니다. 규약은 다른 계와 유사한데 다만 초목 벌채에 기한을 정해놓은 요목이 더해져 있습니다. 계 원수는 해당 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될 수 있고 각 리동 주민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출자액은 창립 당시에 출자를 하나 드물게도 기본 재산에는 리동 공유의 산림을 편입해서 또는 벌채할 때 그 매각금을 적립하거나 혹은 그 일부를 대두 등으로 바꾸어 놓는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은 계장의 계소임자는 본상계, 학교계 등과 같습니다. 다만 진천군 산정면과 초평면 송계 5개는 모두 계원을 또는 다른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해서 매년 4원 내지 7원의 보수를 급여하는 것이 다른 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과 운영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초목이 성장해서 벌채한 내극 대금을 기본금으로 하며 또는 일부 리동 공유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본 재산에 따라서 수입의 운도는 다양한데요. 말씀드렸듯이 리동의 제비, 다양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포계와 같이 춘추 2기에 호세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종계는 종중계라고도 불리는데요. 일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주로 혼상의 용구를 갖추어 놓으려는 목적으로 교자와 관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장은 종족 중에 인물 보수는 없습니다. 단양의 것은 창립한 지가 101년이 경과한 것인데요. 경과를 했는데 경상북도 순흥군 소천리 정주학이 창립한 것을 이어서 창립 당시 7원을 기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족 중에 혼상이나 기타 불시의 비용이 필요할 때 그 이윤을 공급하며 현재는 3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황계와 우포계인데요. 성황계는 산천제계 또는 보사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동네에 존재하는 성황, 신사 등의 제사 비용을 지급할 목적으로
성립한 계입니다. 제일 오래된 게 영춘군에 200년 전에 설립한 것이 보이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른 군현들은 10년 내에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포계입니다. 성황계의 한 종류로서 이동민 공동으로 매년 음력 15일 대보름에 소를 잡아서 산천에 제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계입니다. 노동계는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개원 중에 병이 나거나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의약, 식량, 금전 등을 급여하고 기본급 15원에 대해서 해마다 7원 50적을 이식하는 그런 계입니다. 이제 보계입니다. 보를 수축하는 잡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입니다. 그리고 농구계는 일명 종계라고도 하는데 구체적인 예로는 보은군 내북면에 한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목적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충청도 지역, 특히 충청북도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지역의 율곡의 향약을 영향을 많이 받았는 것을 한말 향약의 내 향약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한말에는 무너져가는 미풍 양속을 향약의 시행을 통해서 되살리는 노력을 화양동 향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말 제천향약, 화곡향약은 외세의 침탈 속에서 위정 척사적 성격을 띈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향촌 통치나 제지사족의 하민에 대한 향촌 지배를 목적으로 한 향약, 동계가 아닌 하민 간의 수평적 상호 부조하는 성격의 각종 기능의 계, 즉 동계, 호포, 혼인 부족의, 상장 부족의 학계, 송계 등이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통감부 시기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 권력의 농촌 침투와 상품 화폐 경제가 가일층 침투함으로써 말미암아 개조직은 현저히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동계, 송계 등의 촌락 자치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전통적 공동사업계는 일제가 면을 조선 농민 통치의 기본 단위로 재편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들 조직의 필수적 경제적인 기초의 하나인 촌락공유지, 촌락공유산을 비롯한 동유재산 등을 박탈하는 한편 이 조직이 담당하고 있었던 공유사업 수행의 기능을 면제가 시행됨으로써 면으로 흡수시켜 촌락의 자치적 성격을 소멸시킴으로써 급속히 소멸 쇠퇴에 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내용을 말씀해 감사합니다. 토론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현대에 들어서도 굉장히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박경화 교수 첫 번째 토론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지만 워낙 향약 전문가니까 그 원고지신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개들이 어떻게 현대 주민자치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참고해서 먼저 토론해 주시죠.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일제의 조선 총독부 정책하고 조선서부터 이제 내려오던 향약, 동계의 관계가 어떻고 그 동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던 목적계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제 오늘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제 한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조선의 동계가 일제가 만든 연에 의해서 이제 거의 이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이제 쇠퇴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